지금은 휴대전화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얼굴을 바라보면서 화상통화를 하지만요. 198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손편지나 엽서 등을 주고받으면서 친구를 만드는 펜팔이 유행이었습니다. 오늘 재구성할 판결도 이 펜팔이 맺어준 인연이 발단이 된 사건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사건은 지난 2014년 11월 전남 진도군에서 60대 누나 부부가 종적을 감췄다는 남동생의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사라진 60대 여성, 함께 종적을 감춘 남편과 처음 알게 된 것은 바로 펜팔을 통해서였는데요. 1970년대 여성은 당시 이 교도소 재소자들 상대로 편지를 쓰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당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형수였던 지금의 남편, 여성이 쓴 편지를 받아보게 되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고 이런 펜팔 인연 무려 10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1989년에 19년 만에 복역을 마치고 가석방으로 사회에 나오면서 여성에게 청혼을 했고요. 두 사람은 같은 해 결혼을 하면서 부부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5년도 넘은 이 60대 부부가 갑자기 종적을 감춰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죠. 사라진 노부부,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교도소의 높은 담벼락도 갈라놓을 수 없었던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장애와 범죄의 전력도 두 사람의 사랑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편지로 애정을 키워온 사람 결국 2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했는데 결혼한 지 26년 만에 노부부가 같이 사라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14년 11월 전라남도 진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동생이 누나 부부가 사라졌다고, 누나가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매형이죠. 남편은 19년 복역을 하고 가석방돼서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아내죠. 이 아내는 지체장애 1급입니다. 교통사고로 다쳐가지고 말이죠.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10년 동안 펜팔을 통해서 사랑을 키우다가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와 같이 깜짝하지 두 부부가 사라집니다. 남동생의 실종 신고로 현장을 확인한 경찰, 바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겠죠. 실종 여성의 집부터 살펴봐야겠죠. 예. 일단은 남동생이 누나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집에 갔더니 집안이 상당히 헝클어져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전기도 끄지 않은 채였다는 겁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 아마 이 범행이 이루어진 걸로 보이는데요. 그 누나한테 또 계속 전화를 걸으니까 받지 않고 이상한 소리가 난 뒤에 끊겼다. 바로 이제 불안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쓰레기통을 뒤졌더니 혈흔이 묻은 걸레가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설명하셨지만 이 누나라는 이 아내 되시는 분은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지체 장애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어졌는데 휠체어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업고 나가거나 데리고 나갔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이죠. 지금 위원님 말 들어보니까 정황상 단순한 실종 신고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고 당시 경찰 역시나 강력 사건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나요? 네. 남편이 바로 용의자로 됐었는데요. 예. 이 실종 전날 11시 40분경에 아내의 집으로 향하던 남편의 차량이 포착됐고 1시간 뒤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방문했다 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또 이제 지체장애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니면 사실은 이것은 이동도 할 수 없는, 그리고 혈흔도 있었기 때문에 네. 유력한 용의자가 됐었습니다. 아니 두 사람 이제 사이를 그럼 조금 살펴봤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두 사람이 한 달 전부터 별거에 들어간 사이였어요. 이 별거에 들어간 이유가 한 7, 8년 전부터 남편이 불면증을 앓기 시작했는데 두통을 되게 많이 호소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성격이 이제 변하면서 완전히 그 다정다감했던 모습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게 이제 주변 가족들의 진술 내용이었어요. 이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뭐 안정제 같은 것도 먹어봤지만 통증을 느낄 때마다 이 통증의 원인을 이웃과 가족 탓으로 돌렸고요. 부부 사이가 결정적으로 갈라져서 별것까지 됐던 거는 남편이 의처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남자 이웃이 집에 놀러 오기만 하면 집안에서 뭐 난리가 났다는 게 이웃 주민들의 진술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남성 이웃들에게 전화를 해서 왜 우리 부인에게 연락을 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웃과의 사이도 원만해지지 않았고 아내는 집에 계속 고립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아내는 도저히 이 남성과는 살 수가 없다. 이혼을 결심하고 일단 그 전 단계로 별거를 선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사라졌을 때, 뭐 남편 역시나 실종이 됐을 때는 두 사람이 별거를 하던 시점이었군요. 자, 그러면은 이 남편을 추적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경찰은 이제 차량을 아마 추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13일 오전 7시 30분경에 전북 남원에 있는 터미널에서 남편을 발견합니다. 예. 그 CCTV에서 발견하는데요. 그리고 남편이 타고 간 차는 그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봤더니 그러면 아내와 같이 나간 걸로 추정이 되면은 그 남원 터미널에서 버스표를 끊을 때 두 사람 분을 끊는 게 맞잖아요. 예. 그런데 표는 대구 가는 표를 끊었는데 하나만 끊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없다는 거죠. 또 차에도 급히 가가지고 공영주차장에 세우는 차에 확인을 했는데 그 안에도 아내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 남편 또 행적을 좀 더 추적을 해봤더니 이 오전 8시경에 옷가게, 그 인근에 있는 옷가게에서 새 옷을 구입을 합니다. 아침에 옷을 샀다는 거예요. 예, 새 옷을? 아침에 새 옷을 구입하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버스를 타는 게 나왔습니다. 아내를 빨리 찾아야 될 텐데요. 아내의 행방을 지금으로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분명히 남편입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지금 추적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남편의 행방도 어느 순간 갑자기 묘연해졌다면서요? 그러니까 대구행 표를 끊고 대구 터미널까지는 행적이 확인됐습니다. 터미널까지는. 네. 근데 문제는 그다음부터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뭐 여관이라든가 모텔 같은 숙박업소를 탐문을 했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았고요. 연고를 찾았는데 사실은 가족, 특히 누나한테도 연락을 하지 않아갖고 참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고 합니다. 실종 다음 날 터미널에서 포착된 남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에 부부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남편, 대체 언제 어디서 붙잡힌 건가요, 변호사님? 예, 그러다가 열 하루 만에 11일 만에 경남 진주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남편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남편을 보니까 이 대구로 해서 뭐 전북으로 해서 돌아다니다가 이 진주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근데 아내가 없는 거예요. 옆에 있어야 되는 아내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남편을 이제 추궁을 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납치한 게 아니라 내가 살해를 했다.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다음날 12일 날 예. 해남군에서 아내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유기를 하고 또 덮어놓고 이렇게 감춰놓고 그랬었습니다. 아내가 납치된 게 아니라 살해된 살해된 거였습니다. 아까 뭐 사이가 두 사람이 안 좋았고 또 별거 중이라는 얘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살해할 만한 어떤 특정한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결국은 돈 문제였어요. 이 숨진 채 발견된 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자였고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급이 돼서 총 뭐 한 달에 받는 돈이 한 100여만 원 정도씩을 꼬박꼬박 받아왔다고 해요. 그런데 네. 이 돈을 사실 남편이 계속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빠지는 상태에서 한 7천만 원 정도를 보관하고 있던 이 남편과 이제 별거를 하게 됐고 범행 당일날 남편이 아내와 다투게 된 결정적 계기는 남편이 과거에 3천만 원 정도를 내가 노후 자금으로 추가로 돈을 가지고 있다.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사실 내가 3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당신 가족들에게는 절대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돈의 존재를 아내는 실제로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갈등이 됐는데 결국 그러면 이 3천만 원을 다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이 3천만 원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를 놓고 범행 당일에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지금 남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했습니다. 이제 남이 된 마당에 이 돈의 존재를 내 가족들에게 감출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남이 됐다는 소리에 순간적으로 배신감을 느끼고 격분을 해서 아내를 때리고 또 아내를 질식시켰다.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남편은 진술을 했죠. 남편은 그러니까 지금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3천만 원을 인출한 걸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도주를. 그러면은 사실은 그러면 돈이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럼 이제 우발적이라고 하면 말다툼 끝에 서로 이제 아니면 때려갖고 뭐 살해했다고 쳐도 네. 돈이 거기 있었다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걸 들고 다녔다. 네. 그럼 봉지에 넣어갖고 들고 다녔다. 예. 이것도 이상한 것이고 또 도주하는 과정에서의 일종의 치밀한 도주 행각들 이 두 개 가지고 이게 꼭 우발적이어야 되느냐? 다른 어떤 것이 있지 않냐? 이런 의심이 들었던 것이죠. 지금으로서는 결국 이 3천만 원 돈 때문에 둘 사이가
삐걱한 상태에서 말다툼이 커지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욱했던 것으로 일단은 보이는데, 그런데 위원님, 예. 수사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답니다. 네, 이 사람은 아내를 살해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예. 이 사람이 교도소에 있으면서 현재 살해된 아내하고 펜팔을 통해서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그때 교도소에 가게 됐던 이유는 41년 전, 즉 말하면 1972년도에 첫 번째 부인을 의처증으로 살해했습니다. 그때도 네. 의처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니까 의처증으로 재결합을 계속 반복적으로 요구하다 거절당하니까 살해해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았던 거예요. 네. 그런데 한 17년 정도 아마 모범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석방 돼가지고 나온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득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기징역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연한이 표시되지 않는 징역인데요. 무기징역은 결국은 이렇게 감형돼가지고 나오고 하니까 중범죄를 저지르고 들어간 사람들이 무기징역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 경우도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 17년 만에 나와오니까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또 희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석방이 됐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이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처증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정이 없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고 사랑 주체할 수 없어 극단의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변명 같지 않습니까? 진짜 이 사랑했고 서로 이제 자기를 위해서 편지를 써줬던 아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3천만 원 때문에 죽였다? 이게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다른 어떤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 과거 해결책을 흔히 말하는 암시되는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정작 남편은 일단 뭐 자신이 이제 죄를 저질렀고 반성하고 속죄한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다시는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약간 유체 이탈 합법이죠. 그러면서 정작 본인 앞날만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을 조사했던 경찰관도 혀를 찼다고 합니다. 41년 전에 아내를 살해했고요. 2014년에 또 한 번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이유로 두 아내를 살해했는데 변호사님 어떤 처벌 내려졌나요? 예, 법원에서는 이 사건은 말이죠. 저번에 아내를 살해한 것과 범행 수법과 동기 이게 너무 비슷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좀 다투고 이혼하자 그러면 바로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반인륜적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네. 물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했고요. 또 피해자에 대한 어떤 유족에 대한 그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고 그것이 이제 항소심을 거쳐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 선고받을 때 나이가 73살이거든요. 네. 73살인데 30년을 선고받았으니까 이게 처음에 선고받았을 때는 무기징역이지만 한 19년 정도 살고 나왔지만 이번은 30년을 선고가 됐지만 73살이었으니까 아마 여생에 그렇죠. 이 감옥을 나설 일은 없었을 거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그러네요. 26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수발했던 남편의 모습 뒤에는 애정을 가장한 집착에 사로잡힌 잔인한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실종자 찾기로 돌아오겠습니다.